안녕하세요. 일요일 잘 쉬셨습니까? 그래도 이번 주에는 현충일에 하루 껴가지고 좀 여유가 있으셨죠? 저는 오늘도 일요일 출근하고 왔습니다. 직장 생활의 꽃은 역시 주말 출근이 아닌가. 저희 매버릭TV 구독자 1000명 대형 채널로 빠르게 진격하고 있는데 많은 사랑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투자 정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ETF, 제가 안 사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유가 명확하죠. 여기 버크셔 해서웨이 두 분, 찰리 먼거하고 워렌 버핏 선생님 사진인데 1970년대 젊었을 적 사진입니다. 시작하시죠. 매년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주들한테 공개 서한을 워렌 버핏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주시는데, 올해는 연초에 찰리 먼거 선생님이 23년도 11월 28일에 서거하셨기 때문에 추도하는 차원에서 또 레터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영어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매년 주주 그 서한에다가 S&P 500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했을 때 투자 성과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 내용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1965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에 1달러를 넣어놨으면 2023년에 43,847달러, 그러니까 환율 1000원을 했을 때 1000원을 넣었으면은 6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거의 4,380만원 정도, 지금 환율로 하면 더 넘는 금액이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퍼센트를 보면은 43만 8,400, 아니고요. 438만 4,700%. 그래서 65년에 버크셔 해서웨이 1달러 넣었을 때 62년 지나서 43,700불 정도, S&P 500은 312불이니까 S&P 500도 나쁘지 않았죠. 300불 정도 넘는 금액인데,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지금 1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ETF가 최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투자가들에 의해서 증명이 된 부분이다. 요것이 제가 ETF를 안 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는 논쟁이죠. 야, 매버릭,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ETF를 이길 수 있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장기적으로? 근데 있긴 있어요. 그래서 ETF 그리고 스탁피커, 종목을 고르는 사람들끼리의 이 수익률, 누가 더 좋은 거냐, 이 논쟁이 증권 학계는 물론이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영원한 난제, 토론거리로 여러분들 친숙하시죠? 미국에서 스탁피커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는다 그러면 역시 피터 린치 선생님입니다. 보스턴 칼리지 나오셔가지고 골프 캐디 하시다가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서 11년 만에 마젤란 펀드 운영력을 맡으셔가지고 13년, 그러니까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연평균 수익률 29%를 달성하신, 이거 뭐 거의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차트가 잘 안 보이실 테지만 파란색이 마젤란 펀드예요. 제가 색깔을 좀 헷갈리게 해놨네. 1977년도에 마젤란 펀드에 일부를 넣으셨으면은 13년 후인 1990년도에 28.14달러니까 2800% 수익을 보신 겁니다. S&P 500에 넣으셨으면 6.6달러니까 6배 이상 올랐지만 여전히 마젤란 펀드 대비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성과였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존 템플턴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이제 히트시키셨는데 1954년도에, 제가 옛날 자료를 본 기억으로 써놔서 조금 디테일에 틀릴 수 있는데 38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15%를 내셨습니다. S&P 500이 가장 좀 평균 수익률을 어떻게 기간을 자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0% 내외를 보거든요. 38년 동안 이겼다 그러면은 이거는 합리적 시장 가설, 여기에 좀 반하는 내용이 아닌가. 충분히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개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 요런 심증을 좀 굳혀주는 그런 증거이죠. 여러분들, 이건 조금 이제 학문적 용어인데, 합리적 시장 가설이라는 건 그 누구도 장기간 평균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을 못 이긴다라는 얘기죠. 10년, 20년. 근데 아까 살펴봤지만 벌써 4분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는 M&A라든지 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안 찾아가는 돈으로 기업들의 M&A하고 주식 사고 이런 활동을 한 것이지만 밑에 두 분은 정말 주식 운용 수익만으로 연평균 29%, 15%를 내신 분들이거든요. 10년, 40년 가까이. 어쨌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ETF를 안 산 이유는 요거의 자산 배분 원리, 그러니까 그 주식들을 편입하는 비중을 결정하는 원리가 CAPM이라고,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건데, 뭐 자세한 내용은 아실 필요가 없고, 시가총액 순서대로 편입 비중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주식들이 비중이 높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그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매그니피선트 7 이게 S&P 500 지수 펀드라든지 지수 구성에서 30%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8년도에 아이폰 나오고 나서 세계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건 역시 그 모바일 혁명이 아닌가 싶어요. 원래 PC가 2억대 연간 나가면서 빌 게이츠 선생님이 황제가 되셨는데 스마트폰이 연간 12억대에서 14억대 나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용자들의 트래픽을 처리해줘야 되는 그 서버, 빅테크 플랫폼들이 쓰는 이쪽 반도체 소자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제가 저번에 그 반도체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근데 시대별로 주도주라는 건 늘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주식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S&P 500 지수의 구성 원리입니다. 수식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수식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미래의 유망주들은 사실 비중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한 바로는 매그니피선트 7이 S&P 500 인덱스에서 전체 30%를 초과했습니다. 작년 중반만 하더라도 27에서 28%인데 여러분들 수천조 원의 개인 투자 자금이 지금 ETF로 몰려서 단 7종목에 30% 넘게 들고 있다 그러면 조금 너무 과도한 비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미국 주식시장만 해도 전체 그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이 10,000개 정도가 되고 전 세계 종목을 다 합치면 뭐 2만 개 정도가 되는데 단 7종목에 30%의 돈이 들어가 있다. 요거는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ETF는 지금 잘 나가는 대형주 위주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어쩔 수 없이 미래 유망 종목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500개 종목을 동일한 비중, equal weight, 그러니까 1분에 500씩 모든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편입한 ETF가 있으니 이것이 인베스코사에서 나온 RSP라는 종목입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 2003년도에 10만 불을 넣으셨으면은 RSP의 평가액은 2023년도 12월에 85만 7천 달러가 넘으니까 거의 이제 10억이 넘는 거고 S&P 500은 76만 달러니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10만 불이니까 원금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죠. 배당액도 RSP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3년만 해도 빅테크 주식들이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뭐 애플, 인텔 그때가 뭐 2003년도에 그렇게 엄청난 주식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일 비중 ETF가 장기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좋았는데 근데 최근 10년에는 모바일 혁명, 빅테크가 너무 올라서 스파이의 혹은 S&P 500의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월에 핸드폰 매출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지점에서 10만 불을 RSP에 넣으셨으면 평가액이 S&P 500 대비해서는 5만 불이 낮은 상황. 그리고 배당에서는 하지만 RSP가 1000불 정도 더 많이 주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세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당을 잘 주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APM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으로 편입 비중을 그냥 시가총액 덩치 순으로 계산을 하는데 요 계산만 하는 거는 또 아니에요. 일부 조금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도 조금 이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있어요. S&P 500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수치를 주로 따르지만 정말 유망한 종목이다 이럴 경우에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S&P 500에 편입시켜줄 수 있다. 근데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정말 그 시가총액 전 세계의 많은 주요 기관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상장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S&P 500에 포함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들어가거나 정말 실적이 아니라 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서 종목이 선정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적에 기반한 S&P 500 종목 선정이 본질인데 그게 아니라 S&P 500 선정되면은 주요 기업이 되는, 그러니까 주객과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일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있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현재 S&P 500은 미국 시장의 대표 지수로서 뭐라 그럴까요? 그 미국 시장 전체의 퍼포먼스를 메저하는 개념으로 나온 거죠, 처음에. 근데 이게 정말 최선의 투자 포트폴리오인가? 이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평균적인 미국 기업 활동의 성장을 그 과실을 같이 누리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만 정말 최고의 투자 포트폴리오냐? 제가 그 증여 배당주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TF는 일반 사람들 돈이 좀 딸리고 이런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같이 조금 그 겸손한 사람들은 뭔가 더 빠른 성장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존 보글 선생님이 인덱스 펀드를 처음 만드셨는데 지금처럼 ETF 형태는 아니었어요. 이분은 사실 너무 자주 매매하면 안 된다 그래서 ETF 발행을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그냥 뱅가드에서 뮤추얼 펀드로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뮤추얼 펀드라는 건 여러분들 약정서 쓰고 이제 가입하는 거죠. 지금처럼 자유롭게 그 핸드폰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쉽게 뺄 수 없는 그런 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뮤추얼 펀드 야바위꾼들이 한번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공식적으로 수식에 기반해서 미국 경제 성장을 같이 따라가는 기계적으로. 그래서 상당한 큰 업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돈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S&P 500 ETF에 대해서 워렌 버핏 선생님도 자기 사후에 배우자나 자식들은 다 S&P 500에 많이 넣어놓고 괜히 이상한 딴짓 하지 마라. 너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선생님은 직접 S&P 500을 열 몇 배를 이기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열 몇 배 좀 하면 안 되나요? 이제 현명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좀 급해서 저도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청개구리 성향이 있어요. 이제 전문가라든지 남들이 이제 자꾸 이게 최고다, 이것만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피하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좀 있으시죠? 남들이 하라 그러면 꼭 그렇게 삐딱선 하는 분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거를 나한테 왜 알려주냐? 그죠? 주식시장이라는 건 정말 야바위꾼, 사기꾼, 여러분들 IPO 상따 하다가 망한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실체도 없는 기업들 뻥튀기해서 팔고 도망가고 이제. 그죠? 왜 알려줄까 나한테? 이걸 자꾸 사라고 하다니. 이것만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ETF 안 사는 마지막 이유는 러시아 ETF에 대한 쓰라린 경험 때문입니다. 이게 있었는데 지금 상폐됐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 벌써 2년 됐네요. 이게 티커가 ERUS라고 이루스였는데
이게 원래 $50 정도 가다가 전쟁 나고 나서 $14, $8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배당률이 거의 10% 가까이 됐었고. 그래서 제가 장기 보유를 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 또 여러 가지로 불평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위로의 말씀과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여러 가지 세계 사건들에 대해서 제 나름의 전망을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는 그런 개미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사고 나서 루블화 가치가 원상 회복이 됐어요. 워낙에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원자재 수출이 많기 때문에 인도도 석유를 많이 사줬고 중국도 사주고 뭐 실제로 유럽이랑 미국 기업들도 겉으로는 다 이렇게 안 산다고 하는데 공해상에서 이렇게 원유 바꿔치기 하다 걸리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원유 가스 수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원유 가격이 그때부터 폭등을 하면서 사실은 러시아 기업들이 돈방석에 앉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나는 드디어 주택담보대출 좀 많이 갚고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마 죗값을 받았나 봅니다. 2022년도 8월에 제가 한 4, 5월에 좀 많이 샀는데 이렇게 뭐 많이 산 건 아니고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5% 정도 조금 더 넘나? 근데 블랙락이 운영하던 그런 ETF였는데 상장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생각에는 펀더멘털은 훌륭한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상장 폐지를 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근데 제가 이때 절실하게 깨달은 게 아무리 훌륭한 금융상품이라 그래도 월스트리트나 뭐 여의도에서 멋진 옷 입고 막 월세 5천만 원짜리 이런 큰 빌딩에서 막 멋있게 펀드 운영하고 이런 분들 결국 남한테 돈을 맡긴 거다. ETF도. 그죠? 돈이라는 거는 내 주머니를 빠져나가면은 사실상 통제권을 모두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은 거면은 당신이 하지 왜 내 돈을 달라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수틀리면은 그냥 상폐시켜버리고. 난 모르겠다. 그리고 억울하다 그러면 약정서 보면은 그냥 다 내 책임이야. 원래 세상이 정신 안 차리면은 눈 두고 코 베이는 그런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절대 ETF를 장기 보유하지 않습니다. 뭐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면은 S&P나 나스닥 이런 거 뭐 단타로 조금은 들어가긴 하지만 장기 투자로는 인덱스를 하지 않겠다. 이때 좀 결심이 많이 섰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펀드 하나의 ETF S&P 500조 1000조가 되니까 남의 돈으로 기업 경영에 과다하게 간섭을 한다라는 지적이 요즘에 많아요. 여러분들 ESG라고 여러분 눈만 뜨면 석유화학이죠. 제가 쓰는 요 마이크, 뭐 요거 나일론 티셔츠, 이어폰, 여기 지금 고무 피복, 뒤에 뭐 책들, 뭐 프린트, 이 밑에 바닥, 합성목 이런 거 전부 다 눈만 뜨면은 석유화학 제품인데 석유화학을 탈출한다. 이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석유화학은 인류 문명의 근본입니다. 알파이자 오메가다. 반도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석유 없으면. 그죠? 그런데 역시 버핏 선생님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시고 2억 4천만 달러를 추가 매입하셨다. 이게 2월자 기사인데 방금 5시간인가 한 반나절 전에 제가 뉴스가 떴는데 옥시덴탈 또 사셨대요. ESG 투자한다라고 ETF 운용사들에서 그 SEC, 그 증권거래위원회도 결국엔 정치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정치와 이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ESG 투자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또 하나는 워키즘이라 그러죠. 그 옛날에 있던 작품을 이제 조금 그 인종이나 이런 걸로 재해석해가지고 저는 좀 오리지널한 스토리를 좀 직접 만들어서 감동을 주면 좋겠는데 옛날에 있던 작품을 이상하게 변형시키는 거, 좀 재미와 감동이 좀 떨어지는. 인어공주가 원래 백인인데 흑인으로 바꿔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뭐 인종차별에 대한 게 이제 좀 사라지지 않나 이제 뭐 그런 기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뭐 다이버시티, 다양성에 대한 문제죠. 근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그
affirmative action, 그 흑인에 대한 대학 입학이나 공무원 채용에서 할당제를 주는 거를 위헌 판결을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바가 있죠. 어쨌든 그건 오늘 핵심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런 게 가능한 게 그 ETF 운용사들이 남의 돈으로 지분율이 주요 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아요. 디즈니 한번 보시죠. 뱅가드가 8.43%, 블랙락이 6.68%, 스테이 스트릿입니다. SSC는 여기가 4.17%. 그러니까 ETF랑 뮤추얼 펀드 운용사들이 거의 한 30-40%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이런 거를 그 ETF 운용사들이 기업 이사회라든지 경영 방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자산 운용의 본질적 원리가 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ETF 안 산 이유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ETF가 당대의 주도주를 많이 담고 있다 그랬는데 시대가 변해요. 10년, 한 15년 단위로 계속 그 주도주들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90년대에는 IBM, 지금 막간 IT 회사지만 아주 망하진 않았습니다. 엑손모빌, 제너럴 일렉트릭, 필립 모리스, 요건 담배 회사고, 더치쉘은 석유 회사. 이때도 석유가 잘 나갔죠. 2000년대에는 시티은행, 화이자, 월마트, 인텔이 그때 되게 잘 나갔었고, 시가총액 당시 달러로 5천억 달러를 달성을 했었고, 근데 지금 이 주식들이 주도주라고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다음 시대의 유망주를 남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ETF가 얼마나 잘 나가든지 간에 그런 유망주를 장기 매집해야지 10배, 100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올라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ETF 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ETF를 가지고 가시되 요즘 연금저축이나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은 이런 새로운 시대의 좋은 종목 이런 것을 미리 투자해 두는 그런 안목도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손자나 자녀분들한테 증여해 주실 분들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일요일 밤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또 새로운 한 주 다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